F-20은 생산되지 않은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항공작가 스티브 페이스는 이 설계가 대량 생산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깊이 다뤘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련 기술에 맞서고 미국의 해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설계된 이 전투기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빠른 출격 시간과 장기적인 실용성은 위대한 F-16마저도 압도했지만 이제는 로스앤젤레스 과학센터의 박물관 전시품의 일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단 세대의 시제기만 제작되었을까요? 사실 F-20은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복잡한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정책이 군사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산조의 취소가 있기 전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 중 하나였던 이 비행기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상과 설계 F-20은 노스럽 F-5E 타이거2를 업그레이드한 전투기로 냉전 중 믹-21과의 전투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1980년 타이거2가 도입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 엄격한 무기 수출 정책을 유지해온 지미 카터 대통령은 타이거2를 대체할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항공기가 동맹국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FX라고 불렸던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F-20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타이거2보다 뛰어나야 했지만 미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에 사용되는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건이 붙은 건 F-20이 대량 생산돼 동맹국에 판매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지만 미국은 동맹국의 최첨단 항공기 보유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카터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 수출 반대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동맹국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잠재적인 미래의 적에게 첨단 항공기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F-20의 초기 설계는 타이거2보다 더 나아야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에게는 다소 직권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능 향상은 엔진에서 나왔습니다. F-20은 하나의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을 사용해 타이거2의 J85 엔진보다 약 60% 더 높은 추력을 냈습니다. 타이거2는 최대 약 7,000파운드, 16kN 추력을 냈고 타이거 샤크의 단일 엔진은 11,000파운드, 49kN 추력을 만들었습니다. 타이거 샤크의 공차 중량은 약 12,000파운드로 타이거2보다 2,500파운드 더 무겁습니다. 엔진 추력과 결합해 1대 1.13의 추력대 중량비를 가집니다. 이 덕분에 F-20은 거의 마하이, 즉 시속 2124km 또는 132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55,000피트 이상의 최대 비행고도와 분당 52,800피트의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전작은 최대 마하 1.63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운용고도는 약 3,000피트 더 낮았고 상승률도 분당 약 34,500피트로 훨씬 낮았습니다. 새 노스럽 기체는 더 빠르게 비행하고 상승하며 긴 항소거리를 자랑하면서 미래는 지금이야 노인네 라고 말했습니다. 구형 타이거2는 약 140마일, 220km의 실전 전투 반경을 가졌으며 여기에는 기지로 돌아가기 위한 20분치 연료 예비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무장 탑재 시에도 새로운 타이거 샤크의 최소 항속거리는 170마일, 즉 280km에 달했습니다. 전투 공중 초계 임무에서는 무장이 적게 필요하고 타이거 샤크의 드롭 탱크를 장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50마일, 즉 560km까지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엔진의 또 다른 주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측면은 고장 발생 전 평균 비행시간, 즉 MFHBF로 약칭되는 수치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고장 발생 전까지의 평균 비행 시간을 의미합니다. 타이거 샤크에 사용된 FF404 엔진은 FF16의 프렛 휘트니 FF100 엔진에 비해 부품 수가 절반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FF404 엔진은 고장당 190시간으로 FF100 엔진의 45시간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고장률을 보입니다. 실제로 FF404 엔진은 매우 신뢰성이 높아 첫 번째 FF-20은 프로그램 중단 전 약 1,500시간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향상은 엔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날개는 주로 앞전 연장 덕분에 1.5% 조금 넘게 커졌고 그 결과 전체 양력 효율이 약 12% 향상되었습니다. 타이거 샤크의 기동성 역시 수평 안정판과 플라이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을 통해 향상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수동 제어 시스템에서 전자식 제어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타이거2 조종사들은 피치 반응이 둔하다고 불평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판을 30% 키웠고 그 결과 순간 선회율이 초당 20도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선회율은 비행기 회전 속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여객기에서 볼 수 있는 표준 선회율은 초당 3도이고 타이거 샤크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F-16의 선회율은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약 초당 20도입니다. 타이거 2와 비교했을 때 타이거 샤크는 음속 이상의 속도에서 47% 더 높은 선회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성과 속도의 향상에 기여한 또 다른 주요 설계 요소는 바로 제작에 사용된 소재에 있습니다. 타이거 샤크가 타이거 2보다 몇천 파운드 더 무겁지만 만약 엔지니어들이 타이거 2에서 금속으로 제작된 여러 부품을 유리 섬유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그 무게 차이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조종섬 역시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완전한 핸즈온 스로틀 및 스틱 제어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쟁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장면에서 타이거 샤크를 2개의 기수 장착 M39 기관포로 무장했으며 이 기관포는 20찬 타기 탄원을 분당 1500발로 어리석게 숭지하는 자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양산형 모델에서는 M39 기관포를 더 가볍고 발사 속도가 빠른 포드 타이거 클로 기관포로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기관포 외에도 타이거 샤크는 당시 경쟁 항공기들이 자랑하던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크 80 시리즈 폭탄 전체,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7 스패로우 공대공 미사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설계로 타이거 샤크는 완벽한 한방처럼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현대 군사 프로그램과는 달리 예정된 일정보다 무려 32개월이나 앞서 완료되었고 노스럽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 결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타이거2보다 개선된 기종이었지만 최상급 항공기는 아니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몰락은 시험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뛰어난 성능이냐고요? 정말 그럴까요? F-20의 주 목적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미국 군사 체계 내에서 사용될 수도 있었지만 이 신형 항공기의 주된 목적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F-20의 가장 큰 경쟁자는 F-16이었고 초기 테스트에서 타이거 샤크는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전투기 중 하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럽은 타이거 샤크가 원래 해외 공군 조종사들을 위해 설계된 기체일 만큼 그들이 최대한 빨리 몰 수 있도록 신속히 시험하려 했습니다. 노스럽의 테스트에는 긴급 출격 시간, 4만 피트 고도에서 임무 수행 가능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 다양한 고도에서의 순간 및 지속 선회율, 그리고 다양한 고도에서의 여러 속도 구간을 통한 가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전개, 무장 사용 성공, 임무 프로파일 완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F-20은 무장 탑재량이 F-16보다 적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긴급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F-16보다 훨씬 더 빨랐죠. 타이거 샤크는 비행시간당 15시간의 정비만 필요했지만 F-16은 34시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F-16이 더 강력한 화력과 긴 항속거리를 가졌지만 타이거 샤크도 성능이 경쟁력이 있었고 신뢰성과 유지 비용이 더 뛰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이 노스럽의 주요 홍보 포인트였습니다. F-16 대신 F-20을 구매하면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결국 이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샤크 살해 연구를 위한 톰 마틴, 레이첼 슈미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공군 관계자는 노스럽의 주장으로 오히려 공군 의사결정 집단에서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고 했습니다. 노스럽 관계자들은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눈감아버린 듯 보였습니다. F-16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와 무장 능력이 부족한 것 외에도 F-20은 작은 크기에서 비롯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가 낮게 장착되어 있어서 지상 여유가 제한적이었고 랜딩 기어의 위치 때문에 무장과 같은 탑재물들이 날개 끝부분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기와 날개 탑재물의 거리가 멀수록 탑재 중량이 더 제한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샤크는 하드포인트에 1000파운드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F-16은 대형 파일런을 사용하지 않고도 날개당 최대 6000파운드까지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F-16은 파일런 사용 시 하드포인트에 17000파운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지기동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중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F-20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소 10개국 이 타이거 샤크 구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레인이 첫 고객이었고 대한민국도 현지 생산을 검토했습니다. 많은 외국 조종사들이 F-20을 시험 비행했지만 미국인 조종사 데릴 코넬과 데이브 반스가 시험 비행 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F-20의 설계 결함은 없었고 두 조종사는 과도한 G포스로 실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F-20 프로젝트 종료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비극적인 사고와 F-16, 이 전투 능력에서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샤크는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타이거 샤크는 단 1,070만 달러로 저렴한 선택지였으며 이는 F-16A의 1,240만 달러와 F-16 파이팅 펠컨의 1,515만 달러보다 저렴했습니다. 기체의 수명 주기 비용은 F-16보다 거의 50% 낮았고 F-20은 연료를 53% 덜 소비했으며 일부 계산에 따르면 동시대의 다른 최고 설계보다 4배나 더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F-20은 시야박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약 40km, 즉 24마일 거리에서도 교전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타이거2나 F-16이 할 수 없던 일로 F-16은 1989년에야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으며 이는 F-20 첫 비행 7년 후였습니다. 사실 타이거 샤크가 F-16보다 전투에서 우위였던 건 이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럼 F-20이 실패한 이유는 성능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완료주의 악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대만은 중국 전투기에 대응할 전투기를 찾기 위해 미국과 협상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었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자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대만이 관심을 가졌던 여러 무기와 심지어 구식 F-4 팬텀2 전투기의 수출까지도 막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에 미국이 나토, 일본, 호주에 대한 무기 판매를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평화의 챔피언이자 동시에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동맹국들에게 새롭게 설계된 항공기를 판매하고 있었고 미국 우방국들은 바서 미라주 2000과 같은 바른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정책도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통제 및 군축국의 부국장 베리 앤 블래시머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대만의 신형 항공기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몇 년간 새로운 기체 설계를 거부한 끝에 FX 프로그램에 따라 1980년에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했고 국무부가 현재 타이거 샤크로 알려진 항공기를 마케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까지 대만은 자체적으로 AIDC FCK-1, 즉 국산방위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고 너무 오래 기다린 끝에 F-20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키스탄 군사원조에 서명했고 F-16 전투기 40대도 포함됐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은 이것을 카터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최첨단 항공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았고 이제 그들 모두가 F-16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F-20은 매우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류로 여겨졌고 베네수엘라, 터키,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 모두 F-16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IAI 라비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도왔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노스럽은 미국이 새로운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약속만을 기다리며 F-20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자금을 대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럽은 FX 프로그램 조건 때문에 F-20을 해외에 직접 마케팅할 수 없었습니다. 1984년 국무부가 F-20 판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공군의 토마스 바커 준장은 공군이 F-20을 마케팅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미국이 29개국에 100대의 전투기를 판매했으며 프랑스의 항공기 수출 실적을 보면 저가 전투기에 분명한 시장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그 시장에 전혀 발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전투훈련에서 적기 역할을 하도록 F-16을 구입했으며 이 전투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축구에서 말하듯 골문 앞에 버스를 세우려는 식으로 팔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1986년 6년간의 절망과 구매자가 없던 끝에 노스럽은 결국 이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프로그램은 최소 12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방위 산업 역사상 단일 최대 민간 투자였습니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노스럽은 F-16에 대한 편애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계 중 하나인 B-2 스텔스 폭격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항공 애호가들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한 시제 항공기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거 샤크 역시 큰 사랑을 받지만 이 비행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선 타이거 샤크의 주요 경쟁자는 전설적인 F-16이었습니다. F-16은 미 공군과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더 나은 선택지였던 항공기였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거점 방어에 능했으며 타이거 샤크도 분명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16은 초기 항공전자 장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 점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인식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F-20의 사용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F-20은 F-5 설계의 정점이었습니다. F-20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것이었고, F-16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F-20은 국무부에 의해 판매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마케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등급이자 중간급 전투기라는 지정은 F-20을 값싼 고철덩어리처럼 들리게 만들었고, 뛰어난 비용 효율성과 유지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결코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샤크는 잘못된 발상에서 개발됐습니다. 노스럽 관계자들은 적어도 제3세계 국가들이 이 저렴한 항공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생각은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이 첨단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여겼고, 첨단 항공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논리적인 경제적 논거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구매자들은 가격 경쟁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대신 성능과 명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카로스와는 달리 F-20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잘못된 시기,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대 중 2대는 추락했고 유일하게 남은 타이거 샤크는 로스앤젤레스 과학센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때로 통제를 벗어남을 상기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